자,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험에 꼭 나오겠죠.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어받는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우리 역사에 그만큼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첫 번째, 무슨 운동에 영향을 받았다고 했어요? 3.1 운동에 영향을 받았다. 기억나죠? 이 3.1 운동에 영향을 받게 된다. 자, 결국 이것에 영향을 받는다.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 전 시간에 공부했을 때 막 전국 국외에도 막 서만주, 서간도, 간도, 연해주, 국내에도 막 독립운동 단체가 여러 개가 있고, 결국 국내, 국외 독립운동을 하나의 단체로 모아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분명히 느꼈겠죠. 맞아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 독립운동가들이 다 같이 모여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을 결국 만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3.1 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바로 어떤 것들을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결국 만들게 되는데, 당연히 이름은 이제 임시정부라고 부를 수밖에 없지. 왜? 나라의 영토를 지금 일본에게 뺏겼고 주권을 일본한테 뺏긴 상태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임시정부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세 가지의 조직을 합쳐서 결국 만들게 된다라는 거죠. 자, 먼저 러시아 지역에 있었던 연해주 기억나죠? 이 연해주에서 만들어졌던 바로 대한국민의회라고 하는 조직. 자, 들어만 넣으세요. 이렇게 대한국민의회라고 하는 조직. 그 다음 한성에는 또 비밀 조직으로 한성, 그러니까 서울이죠. 네, 그다음 여기서 한성정부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들어만 넣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독립운동 단체들을 모아서, 그 다음에 상하이, 자, 중국 상하이에는 바로 이 상하이 임시정부가 있었다. 네, 그래서 요 세 개의 단체를 합쳐서 요 세 개 단체를 결국 합쳐가지고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렇게 이름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알겠어요? 대한민국 나라 이름을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고, 그 다음 임시정부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바로 3.1 운동이 있고 나서 그 직후 1919년 4월 11일에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러면 어디에 본부를 두었을까요? 바로 중국 상하이. 국내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바로 상하이에 처음에 위치를 하게 된다. 선생님, 중국은 그러면 왜 그걸 냅둬요? 중국도 일본의 침략을 많이 받고 이러던 시기니까 일본의 손이 그래도 좀 덜 미칠 수 있는 이 중국 상하이에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배경으로 보면 결국 일본이 통치 방법을 바꾸었다고 했죠. 이 일본의 통치가 변화하는 것도 하나의 계기가 된다. 결국 무단 통치, 무자비하게 통치하는 것에서 바로 문화 통치로 바꾸게 되면서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또 일본은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꾼다 해서 우리 배웠잖아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이때부터 우리 민족의 내부의 분열책을 굉장히 심하게 쓰는데, 나중에 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문화 통치라는 이름으로 바로 민족 내부의 분열을 굉장히 많이 시킨단 말이야. 그렇기 위해서 가장 많이 키웠던 게 바로 스파이, 즉 뭘 많이 키웠을 것 같아? 이 밀정들을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이런 임시정부나 이런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심어 놓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갈등도 굉장히 많았고, 마찬가지로 또 영화 밀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공유하고 한지민하고 송강호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밀정들을 잡는 그런 거.
막 배신을 하고 서로 막.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 정말 힘들게 했던 게 또 이런 밀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엊그저께 같이 독립운동하던 사람이 알고 봤더니 뭐 밀정이고 이랬을 때 그 충격은 얼마나 심했을까? 그러니까 독립운동이 그냥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네요. 자, 그 다음 또 이 당시에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의 오사운동에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다. 이게 보니까 중국의 오사운동이 뭐냐면 얘네들도 결국 일본의 제국주의에 뭔가 반대하는, 왜냐하면 너무 중국이 이 당시 지도자가 뭐 위안스카이라고 하는 인물이더라고. 그래서 그 인물이 워낙 일본에게 여러 가지 조건을 들어주면서 자신이 황제가 되려고 해서 바로 중국에 있는 수많은 청년이나 지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이 바로 이 중국의 오사운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어졌고 바로 중국 상하이에서 위치하게 되더라 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임시정부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나 이런 것들은 조금 표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흐름대로 보니까 선생님도 조금 더 정리가 잘 될 것 같아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다시 한번 적어 놓고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미 알 수 있다시피, 자, 여기 기점은 이제 1919년 4월 11일에 이제 만들어진다고 했죠. 자, 그래서 바로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봐. 이름에서부터가 이미 임시정부의 의미가 들어있다.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야. 그리고 이름도 대한민국이고. 여기서는 그러면 뭐가 의미가 있냐면 요걸 잘 봐야 돼.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해방하고 나서 만드는 나라가 바로 뭐라는 거야? 바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다라는 거지. 바로 뭘 만드는 거야? 공화국을 만드는 거지. 이게 왜 그래? 황제나 왕이 있는 나라 아니야? 황제나 왕이 있는 그런 재정국가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백성이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 거지. 이렇게 의식을 가졌다는 거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중요한 거야. 왜? 우리나라 역사는 수천 년간 황제나 왕이 있었던 거잖아. 뭐 황제는 없었지만 왕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잖아. 양반도 있었고 신분이 있었고. 근데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모여서 안 된다. 일본에게 해방되고 나서는 이제부터 우리는 국민이 주인, 바로 공화국 체제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바로 최초의 삼권 분립이 일어나는 거예요. 최초로 삼권 분립. 바로 이 권력을 분리해야 된다는 게 바로 삼권 분립이야. 그러면 이 삼권을 왜 분리시키냐면 잘 이해하면 돼. 조선시대에는 왕이 다 해버리는 거야. 바로 어떻게 분리하는지 먼저 볼까? 자, 법을 만드는 거. 그걸 뭐라 그래? 입법이야. 조선시대 생각해보세요. 누가 법을 만들어? 왕이 하라면 하는 거야. 물론 신하들하고 토론을 하긴 하지만 맞아요. 법은 백성들이 만들지 않아. 알겠지? 그런데 임시정부는 입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기 위한 걸로 임시의정원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 임시의정원 소속인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 거야. 권력을 이렇게 나눠 놓는 거지. 그 다음 사법. 법에 따라서 판단하는 사람. 맞아? 그 법에 따라서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는 거. 조선시대는 누가 다 했어? 왕이 다 해. 아니면 양반들이 다 해. 하지만 이제는 법원을 두어서 그 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지. 맞아요? 이런 역할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삼권 분립이라 그래. 그 다음 세 번째, 법을 집행할 사람이 있어야 되지.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 사람, 법을 실천하는 사람. 이런 건 공무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영화 암살의 장면을 보면 거기서 김구 선생님이 약산 김원봉을 만나면서 여기는 뭐 입법부, 여기는 사법부, 뭐 여기는 행정부,
작지만 뭐 있을 건 다 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를 보면 바로 이 삼권 분립, 그러니까 전부 다 뭐 왕이나 독재자는 뭐 지가 법도 만들고 지가 법도 판단하고 지가 할 거 다 해버리잖아. 그게 아니라 결국 민주주의 국가로 나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권력인 이 세 가지를 나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런 정치 체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얘들아? 공화정.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지 여러분이 왜 이게 중요한지 알 수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임시정부를 만들고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결국 뭔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에 있잖아. 상하이에 있다고 했잖아. 국내하고 연락을 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렇게 연락을 하기 위한 비밀 연락망이 있어야 돼. 이게 바로 연통제라고 하는 거야. 비밀 연락망. 알겠지? 연통제. 비밀 연락을 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선 총독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아니면 임시정부가 국내에 있는 독립운동가한테 뭔가를 지령을 내리거나 명령을 내릴 때 연통제라고 하는 조직이 필요하겠지. 그 다음 또 독립운동을 하려면 결국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교통국 이런 걸 만들어서 정보도 모으고 돈도 독립운동을 위한 자금을 모집하거나 이런 역할들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또 돈을 결국 독립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이런 일을 위해 건물도 만들어야 되고 독립운동 하려면 뭐 무기도 사야 되고, 그래서 바로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하게 되면 국가에서 지금 돈을 빌려주시면 나중에 국가에서 돈을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독립공채라고 하는 것들을 마련했다. 근데 여기서 이 독립운동에 굉장히 많은 돈을 댄 사람들이 우리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많이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하와이나 뭐 이런 데 노동 정말 힘들게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뭐 흑인 노예만도 못한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일한 그 돈을 받아서 또 돈을 모아서 독립운동 자금으로 상당히 많이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외 동포들의 독립운동 자금을 모아줬던 것도 굉장히 우리가 꼭 한 번씩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 다음 독립신문이라고 하는 것도 만든다. 이건 서재필이 만들었던 그 독립신문하고 다르겠지. 그렇죠? 독립신문도 발행하고, 그 다음에 임시사료편찬위원회.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직들도 만들어서 노력을 한다. 이렇게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임시정부가 처음에 만들어져서 엄청난 이런 활동들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임시정부에 그러면 공화정이니까 가장 대표로 누구를 했을 것 같아요? 이 대표가 바로 누구였을까? 이승만이었어. 이승만이 바로 이 임시정부의 대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에 지금 여기 김구 선생님도 아니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같은 인물이 갑자기 여기서 지금 이승만이 나오잖아요. 이승만이 왜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되느냐? 공화정이기 때문에 초대 대통령이 되는 것이거든요. 왜 초대 대통령이 되냐면 바로 이 이승만에 대해서 이건 나중에 6.25 전쟁 때도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승만이라는 인물은 바로 미국에 유학을 다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미국에 있는 프린스턴이라고 하는 대학에 다녔고, 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무려 박사 학위까지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미국에 굉장히 가까운 인물이지. 그러면 왜 이승만을 대표로 했을지가 아주 조금은 감이 오는데, 3.1운동을 할 때 얘들아 미국 대통령 누구였어?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격주의 기억나? 기억나? 그지? 이 윌슨이 바로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이었대요. 그 대학교의 교장 선생님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바로 미국이 우리말을 좀 더 잘 들어주려면, 왜냐면 우리는 이미 나라를 빼앗겼잖아. 아시아에 있는 나라를 빼앗기고 어디 모인 애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임시정부 대표래, 만나달래. 이름이 없으면 안 만나줄 것 같으니까 우리 이승만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제자입니다 라고 해서 만나보면 더 잘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은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임시정부에서 뽑습니다. 이승만이라는 인물은 그러면 독립운동을 어떻게 하고 싶어 했던 인물이냐면, 이승만은 바로 이 외교적인 방법으로 독립을 이루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정말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바로 어떤 일을 하냐면요,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일본이 아니라 차라리 국제연맹에게 호소해요. 국제연맹이 차라리 일본을 물리치고 우리 조선을 차라리 통치해 주세요 라고 청원합니다. 우리나라를 독립시키는 게 아니라 일본을 몰아내고 차라리 국제연맹이 통치하게 해달라, 이런 걸 청원했다는 게 밝혀져 버린단 말이에요. 임시정부 완전 뒤집고 난리가 났겠죠. 지금 무슨 독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지금 어떻게 다른 나라, 일본을 몰아내고 이제 또 다른 나라가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대신 다스리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이승만을 탄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 독립운동이 결국 조금 기세가 꺾이게 되는 거예요. 기세가 꺾이게 되는 것이다. 이거를 이제 표현해 볼게요. 처음에 만들 때는 당연히 기세가 높았겠죠. 하지만 이 독립운동의 기세가 점점, 잘 안 보이네요. 점점 밑으로 쭉 떨어지면서 침체되는 시기가 오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때 있었던 일이 바로 이제 1923년에 국민 대표 회의를 엽니다. 이게 일종의 뭐냐면요, 독립운동가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바로 여기서 연통제나 교통국 같은 조직도 다 붕괴돼 버려. 왜? 일본이 탄압하게 되면서. 그래서 결국 활동이 어려워지고, 그 다음 이승만은 계속 외교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하자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외교적인 방법, 즉 다른 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독립을 이루겠다는 거 잘 되겠어요? 안 되죠. 맞아요. 윌슨은 우리나라에 별로 관심이 생각보다 없었고, 그럼 미국은 이미 일본하고 조약이 맺어져 있는 상태였다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외교적인 독립운동에 성과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결국 독립운동가들의 그런 독립운동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방법론을 놓고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갈등을 했던 인물은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다 많이 들어봤을까,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 안창호 선생님도 정말 독립운동을 위해 엄청 노력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 안창호 선생님하고 단재 신채호 선생님하고 사이에서의 강렬한 갈등이 벌어져요. 안창호 선생님 의견은 뭐냐? 이 임시정부를 고쳐서 계속 가자. 반면에 신채호 선생님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창조, 이런 이승만 같은 인물이 있는 이런 임시정부 안 된다. 다시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신채호 선생님의 창조파로 갈리게 됩니다. 결국 이 결론은 쉽게 끝이 나지 않았고, 결국 회의가 제대로 협상이 되지 않으면서 이 창조파 계열들이 임시정부에서 결국 탈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결국 침체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이승만은 국제연맹 통치를 청원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직에서 탄핵당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독립운동 임시정부를 만들었는데 또 이렇게 침체기가 옵니다. 이때 이 침체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독립에 대한 의지가 꺾여가고 있어요. 이때 바로 나타난 인물이 바로 또 누구냐, 이걸 해결해 보자 라고 하면서 침체된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서, 애국심을 더하기 위해서 바로 김구 선생님이 한인애국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김구 선생님이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인애국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임시정부의 침체를 극복해 보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바로 한인애국단 단원이었던 이봉창이 바로 일본 일왕의 도쿄에 있는 일왕의 도쿄가 아니지 도쿄 일왕의 마차에 폭탄을 던진다. 그런
마차를 던져서 폭탄을 터뜨리는, 물론 죽지는 않았지만 이런 일들을 벌이고요. 그쵸? 그러니까 일본이 깜짝 놀랐겠죠. 조선인들의 그런 독립의지를 보여준. 그 다음 또 유명한 사람 또 누구야? 바로 윤봉길. 윤봉길이 도시락 폭탄이 아니라 물통 폭탄이라고 그러죠. 바로 상하이에서 일본의 고위 관료들이 바로 모이는 그 자리에서 바로 폭탄을 던졌던 흉코공원에 던진 일본군 전쟁에서 이겼다는 기념식에서 폭탄을 던진다. 바로 이런 걸 통해서 바로 우리의 독립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던 단체가 바로 이 한인 애국단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알겠죠? 침체된 독립운동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윤봉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중국의 국민당의 지원이 있었다. 왜? 이 당시 바로 일본이 바로 중국도 쳐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여기 상하이에서 폭탄을 터뜨렸네. 그 다음 상하이에서 일본군 전쟁 승리 기념 행사였다고 했잖아요. 더 이상 상하이에서는 독립운동을 하기가 어려워졌겠죠. 그래서 바로 이제 독립운동 기지를 상하이에서 충칭으로 이제 점점 변화해 나가면서 일본군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1932년에 이제 임시정부를 이동을 시키는 거죠. 자, 그 이후에 이제 또 독립운동을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들을 쭉 기울이면서 해방의 그날까지 임시정부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사건들만 보면 1940년에는 바로 한국 독립당을 만든다. 독립당을 만들고 그 다음 여기서 바로 뭘 만드냐면 우리의 정식 군대 한국 광복군이라고 하는 걸 만든다. 이게 이제 바로 임시정부의 정식 군대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41년에 이제 바로 우리 나라를 어떻게 세울지 건국에 대한 강령, 우리는 이런 나라가 되겠다라고 하는 걸 만들고 우리는 이제 일본과 전쟁을 벌인다 라고 해서 대일 선전포고를 한다. 들어만 놓으세요. 그 다음 자 이제 1940년대 들면서 바로 미국하고 일본이 바로 진주만에서 전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바로 연합국 개편에서 일본과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 광복군이 나중에 영국이나 이런 나라와 함께 바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된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이제 연합국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일본에게 싸우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기억할 만한 1945년에 바로 미국의 정보 조직이었던 OSS로부터 작전을 같이 짜 광복군이. 그래서 우리나라 일본을 물리치는 국내 진공 작전의 계획도 세웁니다. 하지만 일본이 갑작스럽게 패망하게 되면서 결국 실제로 이 광복군이 우리나라 땅까지 들어오지는 못하게 되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핵심 개념 확인하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최초로 뭐 분립의 정치를 했다. 최초로 3권 분립, 입법, 사법, 행정.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슨 공채? 독립공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시사료 편찬위원회를 설치하여 바로 한일관계 사료집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자, 여기 한일관계 사료집, 한일관계 사료집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 들어두시고요. 이승만은 위임통치 청원 사건을 계기로 바로 뭐 회의가 소집됐다. 국민대표회의가 소집되었으나 창조파와 개조파의 대립으로 결렬되었다. 그래서 침체된 독립운동을 다시 분위기를 바꿔보기 위해서 한인애국단을 만들었다. 한인애국단에 바로 이봉창은 일본 도쿄에서 일왕이 탄 마차에 폭탄을 던졌죠. 그게 바로 이봉창. 그 다음에 바로 흉코우 공원에서 열린 일본군 전승 기념식장에서 폭탄을 던져 일본군
장성과 고관을 처단했다. 그래서 장성은 군인 중에서도 계급 높은 장군, 고관은 그 다음에 높은 관리들을 말하는 거야. 네, 그래서 윤봉길 선생님이 되겠죠. 윤봉길의 의거는 중국 공산당 정부가, 그치? 국민당 아니 공산당이지. 국민당이네요. 국민당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계기가 되었다.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일 선전 포고문을 만들었다. 선언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일본이 미국과 같이 전쟁을 벌이게 되면서 우리도 미국과 같이 일본에 싸우겠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다음에 한국 광복군은 영국의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의 일부 대원도 파견되었다. 그치? 그다음 한국 광복군은 미국 전략정보국 OSS의 협조를 받아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했다. 하지만 일본이 갑작스럽게 패망하면서 결국 실제 작전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한번 공부를 해봤네요. 너무 많은 내용이지만 한 번에 당연히 다 외울 수는 없고 선생님도 수업 전에 자료 보고 지금 또 수업하면서도 계속 자료 보고 또 수업하면서 내가 이런 거를 또 몰랐던 것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계속 반복해서 보면 되니까. 알겠죠? 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